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증권의 민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연금자산운용 어떤 상품이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연금자산운용에 대한 상품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각 상품의 어떤 특징이나 그다음에 상품에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 그다음에 어떤 점들을 보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다 이것만 가입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상품은 없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상품은 불행하게도 없죠. 예, 불행하게도 없고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장점이 있으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품 하실 때는 여러 상품으로 각각의 상품의 어떤 특성,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 상품으로 나눠서 연금을 자산 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실제로 그러면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금감원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할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 여기 GRC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리금 보장형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말하는데 보험이 한 37%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정기예금, 우리가 정기예금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펀드가 12% 정도. 그 다음에 주가연계 파생 결합 사채, ELB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각각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한 8.2% 정도.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가지고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게 저축은행 정기예금입니다. 네, 정기예금이 21조 정도, 한 7%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채권들, 그 다음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우리 개인들이 IRP나 DC에서는 직접 주식 투자를 못 하는데 DB, 기업에서 하는 거, 직접 기업에서 회사에서 운용하는, 직접 운용하는 거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 액수가 변동되는 투자성 보험이죠. 변액보험이 한 0.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개인연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상품을 구분하는 게 보험, 펀드, 신탁, 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은 은행의 신탁을 말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죠. 보험하고 펀드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험이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고 펀드가 한 1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보면은 이제 보험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펀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이 이렇게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가 회사가 운용하는 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가 있고 그 다음에 IRP라고 해서 또 우리가 언제든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IRP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DB나 DC, IRP를 다 합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보험사가 비중이 큰 거는 그 DB, 특히나 회사가 운용하는 DB에서는 이 GRC, 보험 상품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상품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이 많잖아요. 보험이 많은 게 아무래도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말고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서 퇴직연금도 가입하시고 개인연금도 가입하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하는데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가입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관여도가 높으냐 전문 용어로 관여도가 높으냐, 관여도가 낮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여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가입하라고 하고 연금저축 가입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이 좀 높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보험이 금리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확정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형 상품인 펀드가, 개인형 같은 경우도 펀드가 비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보험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보험을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좀 하나하나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보험할 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연금 저축보험이랑 그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이걸 막 혼동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연금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세액공제 같은 거 혜택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연금을 위한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세액공제, 우리 해마다 끝나고 나서 연말정산, 지금 연말정산 결과가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나오셨거나 아니면 나올 것 같은데, 연말정산은 1월 달에 해가지고 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 이제 공제받는, 세액을 공제받는 봉급생활자들이 세액을 공제받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제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그냥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적격보험, 세제 적격보험과 비적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격보험이라는 게 연금저축보험을 말하는 거고, 비적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해서 이제 비적격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연금에 대한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액공제 받는 것과 세액공제 못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 게 연금저축보험이에요. 연금저축보험인데 이건 세액공제 혜택을 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이 세액공제를 받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연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1년만 딱 한꺼번에 찾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지 낮은 그 연금 소득세율이 연금 소득세율이 낮거든요. 5.5에서 3.3%로 낮은 연금 소득세율로 적용받아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가입하면은 세액공제도 받지만 나중에 또 낮은 세율로 받으려면은 이렇게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55세 이후에 받는 그런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으로는 보시다시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연금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란 거는 뭐 마치 은행에서 정기예금처럼,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렇게 한번 정해져가지고 100년, 200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월마다 매일 바뀌죠. 이것도 이제 공시이율이란 것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공시이율이에요. 네, 공시이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리대로 내가 가입하고 나면은 처음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리대로 주는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이율과, 근데 만약에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공시이율이 계속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보증을 해주는 거. 그런 이제 최저 보증 이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우리가 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이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제 혜택이 줄고 있는데, 이건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는, 비과세는 거의 없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발전시킬수록 이 비과세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만큼 또 이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이 많지 않은데, 이 연금보험은 장기로 10년 이상 유지하고, 그다음 월 150만 원 이내. 네, 이것도 무제한으로 하면은 너무나 비과세 혜택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한 거죠. 제한을 하고, 보험료는 5년 이상, 최소한 5년 이상 해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로 10년 이상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들이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액연금이라고 있는데요. 변액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로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변액, 앞에 변한다. 액수가 변한다. 이렇게 액수가 변하는 거를 변액이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거죠. 나중에 연금 받는 그 금액이 변동되는 거예요. 네, 변동되는 겁니다. 변동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변동되느냐, 왜 변동되느냐 하면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안에는 주식 펀드에다가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채권 펀드에다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마치 변액연금보험은 하나의 연금보험, 이제 공시율형 연금보험은 딱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변액연금보험은 마치 저런 것처럼 보시면 돼요. 과일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바구니라고 딱 보고 변액연금보험 안에 여러 가지 펀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식펀드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주식펀드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 주식펀드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채권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합했던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들이 있거든요. 과일바구니 안에 사과 넣을 수 있고, 배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인애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보험 안에는 이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나에게 맞게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이 자산 구성, 사과, 배, 파인애플 했던 것들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내가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성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냐, 이렇게 불만을 많이 호소하시고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과일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들을 적절하게, 변경시켜야 된다. 적절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성과 난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즉시연금보험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즉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노후에 은퇴를 얼마 안 남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또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동안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해서 목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때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10억이 있으면은 매달마다 내가 통장에 넣어놓고 500만 원씩 이렇게 빼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10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이 즉시연금보험에다 가입을 하는 거죠. 즉시연금보험에다 가입하면은 바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빠르면은 그 다음 달부터, 아니면 좀 거치했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이렇게, 연금이란 게 현금 흐름이지 않습니까? 매월로 이렇게 얼마씩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말해요.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즉시연금보험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목돈을 했던 것들을 이 연금화하는 거, 연금화해서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유용한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을 많이 활용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활용해서 왜냐면은 내가 물론 그렇게 왜 즉시연금보험에 굳이 가입 안 하고 현금으로 그냥 찾는 게 그냥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가 더 많이 필요할 때는 또 많이 찾을 수도 있고 그게 더 편리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것인지 완벽한 건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목돈으로 내가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거 사업하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현금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즉시연금보험에다 가입해서 하면은 한 달에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목돈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목돈을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목돈이 이렇게 망가지는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정확하게, 몇 살에, 내가 정확하게 향후에 85세, 87세, 10월 달까지 살다가 죽는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이부터 그때까지 쭉 나눈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쭉 나눈 다음에 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월 한 300만 원씩 찾으면은 내가 정확하게 죽는 시점이면 돈이 딱 끝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몇 년도, 그러니까 몇 살에, 몇 살, 몇 월 달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심지어는 내가, 뭐 85세쯤에 뭐 사망하겠지 싶은데 85세 사망하지 않고 아주 건강해. 뭐 자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없고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래 사는 위험이라고, 심지어는.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고령화 위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위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물론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이 연금을 받는 방식도 밑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받겠다, 20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확정연금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정 이자 X만 받다가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상속하겠다,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면 상속연금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겠다, 그걸 종식연금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화 위험, 내가 아주 오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위험을 대비하는 거는 종식연금형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종식연금을 가입하면 내가 이건 오래 살수록, 그죠?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오래 사는 위험을 충분하게, 위험을 방지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식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그 이점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까지 살 수 있는, 이렇게 고령화 위험,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즉시연금보험에 어떤 가입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연금형이랑 근데 종식연금형에다가 이제 종식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정연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20년 동안을 확정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10년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돌아가셔도 20년까지 확정돼 있기 때문에 20년까지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정연금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식연금형은 만약에 종식연금형을 가입하셨는데 종식연금을 가입하셔서 오래 사시면은 좋죠.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로 가입하시고 나서 불행하게도 10년 지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럼 더 이상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연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정연금형과 종식연금형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사실 것 같다. 그렇다면 종식연금형을 선택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가족력이 있어서 내가 한 85세나 86세까지만 연금을 받겠다. 하면 확정연금형을 가입하시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나누고,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하실 때 확정연금형이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즉시연금에다 가입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금리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종식연금형으로 월 30만 원씩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확정연금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3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적게 받을까요?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식연금형이 훨씬 더 기간이 길 거라고 산정하기 때문에, 네. 확정연금형이 금액이 더 크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다음에 종식연금형은 그 금액이 더 적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눠지고요. 상속연금형은 또 상속해야 될 목돈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연금보험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연금보험의 공통적인 어떤 이제 장점은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시거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변형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 이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만약 펀드를 하거나 다른 걸 하면은 종신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단점은, 첫 번째는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이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즉시 연금보험 가지고서 몇몇 보험사들과 가입자와 막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문제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할 때 내가 만약 1억 원을 넣었는데 1억 원이 다 들어가지 않고 비용을 뭐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나 뭐 계약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비용을 떼요.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또 이것들을 뭐 설득을 시키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비용을 떼는데 비용이 적지 않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비용이 큰 편이에요.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비용이 좀 크다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는 거고 그렇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비용을 많이 특히나 비용을 뗄 때도 이제 초기에 많이 떼요. 초기에 많이 떼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단점이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가입하기 전이 제일 중요해요. 예, 가입하고 났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비교한 다음에 가입하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입하고 나서는 이거는 뭐 가입하고 나서 바로 또 해지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가입하기 전에 그런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금보험에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연금보험이 전에는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다가 많이 이렇게 뭐 수익률이 우리 공시유형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많이 해지시키고 심지어는 뭐 가입했던 설계사분들까지도 해지시키고 펀드로 막 옮겨가시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잖아요. 그 대신에 변형연금보험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고, 근데 공시유형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금리는 수준은 낮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으로 내가 나중에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무조건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나쁜 것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듯이 상품들도 금융상품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보험을 할까요?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둘 다 하시라고. 예. 항상 우리가 뭐 그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야 달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하시고 금액을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극단적으로 하나를 다 해지하고 하나는 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 다 하셔서 최소한 연금보험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밑으로 깔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뭐 나중에 노후에 뭐 가게를 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월 얼마씩은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한 그렇게 보험 말 그대로 보험이죠. 보험 성격을 갖는 그런 연금보험이다. 그래서 밑에서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저의 생활을 내가 이제 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연금보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연금보험, 이제 연금 상품의 선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딱 요약하는 내용으로 아주 보기 쉬운 표로가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연금 상품 선정할 때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가입 목적. 나중에 진짜로 10년, 20년 뒤에 연금 재원으로 노후 생활비로 활용한다.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뭐 주택 자금이나 교육비나 자녀 결혼 자금을 준비할 거다라고 할 때 노후 자금으로 하는 게 개인연금이고, 그 다음에 그냥 단기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일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적금이나 보험이나 펀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예적금이나 보험이나 펀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노후 자금으로 하는 게 개인연금이다. 그럼 개인연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는 경우고, 세액공제를 안 받는 대신에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를 연금저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금보험.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보험. 그래서 이렇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나는 원금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 연금저축에서는 안정적으로 한다. 그럼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원금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한다.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나는 좀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좀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있는 거죠. 그죠? 연금저축 펀드였다가 지금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바뀌었어요. 계좌. 아까 과일바구니라고 한번 예를 들었는데, 과일바구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 선호도에 따라 나눈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연금저축 보험을 해야 될까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해야 될까요? 네. 둘 다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둘 다 해서, 다만, 그럼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보험에다 60%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다가는 40%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죠. 나는 더 보수적이다. 그럼 연금저축 보험에다가 뭐 80%나 90% 하고, 펀드는 10%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 보험에다가는 20%만 하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다가는 80% 하고, 이렇게 비중을 조정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하는,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항상 둘 다 하는데, 거기서 내가 나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 연금저축 비적격, 연금저축 보험, 이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금저축 보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위험 회피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눠져 있죠.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 연금저축 보험, 아까 공시이율형 연금저축 보험을 말하고요. 나는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좀 고수익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변액연금보험. 아까 연금을 받는 액수가 변한다고 했죠.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성향에 따라서 3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품을 선택하시면은 좀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연금 자산 운용을 하시는 대표적인 게 펀드죠. 펀드. 여러분 펀드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일단 펀드의 정의는 뭐냐면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투자해서 운용한 다음에 그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과 이익을 돌려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내가 고수익이 났다고 해서 펀드에 가입했는데 왜 손해가 안 나요? 원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원금을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 실적을,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배당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운용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준다. 손익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펀드에 가입하실 때는, 내가 수익을 나는 수익을 기대하고, 물론 당연히 펀드에 가입하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입한 펀드 좀 어떻게 잘 가입했는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펀드에 가입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보면은 정확하게 상품명을 모르고, 그냥 국민은행에서 K은행에서 가입했는데요. 아니면 B은행에서 가입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펀드는 여러 가지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지만 또 운용하는, 펀드를 실제 아까 제가 자금에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펀드 이 이름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무슨 땡땡땡 무슨 펀드 이렇게 돼서 앞에 이제 그 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K 운용사가 운용하거나 B라는 운용사가 운용하거나, 그래서 어느 운용사가 운용한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볼 수가 있고요. 판매하고 가입하는 그거는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관리만 해주는 되고, 실질적으로 운용해주는 건 운용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펀드의 한 종류인데, 그 거래소, 예,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고. 거래소에서, 우리가 뭐 MTS나, 그다음에 HTS, MTS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집에서 컴퓨터로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드 시스템이라서 컴퓨터로 이렇게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처럼 펀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펀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펀드를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예, 주식처럼 편리하게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제 옛날에는 일반 펀드,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했던 그런 펀드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ETF,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사거나 팔 수 있는 이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ETF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TF를 많이 하고 ETF는 원래 초기에는 어떤 지수, 주식에 투자하면 우리가 전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지수가 올랐어, 떨어졌어 하면 지수. 이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렇게 표시하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ETF가 많았어요.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섹터,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IT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투자하는 ETF도 등장하면서 액티브 ETF라고 하는데요. ETF 등장하면서 펀드와의 그런 어떤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ETF라면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아주 그냥 뭐랄까 좀 보수적인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에도 투자하는 그런 ETF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펀드와 ETF 간의 그런 그런 어떤 경계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펀드와 ETF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운용하는 거는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네. 펀드는 이제 내가 뭐 2시나 3시에 오전에 가든 오후에 가든 간에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신청은 이렇게 내 편리한 시간에 가서 하지만 가격은 하나로 딱 이루어져요. 근데 ETF는 마치 주식처럼 그 장이 열리는 동안은 ETF도 펀드의 가격도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내가 사거나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펀드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는 하루에 가격이 한 개인데 ETF는 하루에 가격이 막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내가, 여러 가지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가격이 있고요. 또 하나 ETF의 또 장점은, 비용이 싸요. 예,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면은 판매사를 통해서 가입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기 때문에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보수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ETF는 상대적으로 펀드보다는 그 투자 비용이 싸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ETF 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ETF는 접근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핸드폰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해가지고 실패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예,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쉽게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ETF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사고 파니까 손실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거래하기 편하다는 게 꼭 장점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괜히 그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쉽게 사고 팔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ETF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단점도 있다. 쉽게 사고 팔아서 오히려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정말 ETF로 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ETF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참 그러려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과 이 참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펀드와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 안에도 어떤 자산에다 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 이렇게 나눠지고요. 제가 이렇게
스타일 박스라고 해서 박스로 나눠졌는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국내 펀드, 국내 주식에다 투자하느냐 아니면 해외 주식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 펀드, 해외 주식 펀드, 국내 채권에다 투자하느냐 해외 채권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채권 펀드와 해외 채권 펀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많이들 좋아하시는 펀드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 소득을 받다가 그다음에 부동산을 또 판 다음에 원금을 돌려주는 그런 이제 부동산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그 임대료에 따라서 성과를 돌려주는 그다음에 그게 또 거래소 시장에 이렇게 상장돼 있어가지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연금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펀드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부동산이면 임대 소득이니까 되게 안정적이겠네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 소득만 그 가격에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그 임대 소득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변동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고 또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또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오를 테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리츠 가격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예,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있고. 근데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뭐 A라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 소득을 받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만기가 되면은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원금을 돌려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막 어려울 경우는 만기가 됐는데 이 부동산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지 못해가지고 원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이제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건 항상 이렇게 안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내가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내가 이렇게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그런 펀드에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내 재산이 막 다 상당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아주 그 빈곤의 나락에 빠진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어떤 펀드 상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그다음에 위험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상품을 특성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퇴직연금 우리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 퇴직연금만이 유일하게 있는 것들이 이 원리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에요. 원리금 상품인데 자 은행의 정기예금 우리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정기예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치해가지고 그죠? 예치 거치하고 난 다음에 만기 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이죠. 혼동하시는 것들이 뭐 적금하고도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적금은 우리가 뭐 월 단위나 아니면 뭐 일정 기간마다 이게 꾸준하게 납입하는 거죠. 여러 번 나눠서. 근데 정기예금은 한 번만 납입할 수 있죠. 한 번만 납입할 수 있고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적금이랑 예금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저축은행 정기예금입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인데 저축은행에서 우리가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이 있죠.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연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왜 금리를 은행에서 왜 금리를 많이 줄까요? 그만큼 더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겠죠. 그 때문에 금리가 더 높다는 금리의 장점 때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걱정하지 않으시기도 좋은 게 또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내가 연금 자산을 활용한다, IRP 같은 거 가입하셔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5천만 원까지. 그는 저축은행마다 따로따로예요. 금융 회사마다. 그러니까 A라는 저축은행 5천만 원, B라는 저축은행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일반적으로 이 퇴직연금 IRP에서 한 5천만 원 말고 일반으로 그냥 뭐 어디 여유자금 쓰려고 여행 가려고 쓰는 저축은행에 가입한 것도 있는데 그거 합쳐서 5천만 원이냐? 아닙니다. 별도로. 예. 퇴직연금 IRP에서 가입한 5천만 원 따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 했던 거 따로 해서 따로 5천만 원으로 예금 보호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아무튼 저축은행 정기예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GRC, 뭐 영어서 좀 어렵긴 한데 GRC, 뭐 개런티 한다는 뜻이에요. 인컴 개런티를 인컴을 개런티한다 이런 뜻인데 아까 이율 보증형, 그러니까 금리를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되는 상품이고 끝으로 보시면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라고 했는데 ELB라고 하죠. ELB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권사가 보증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증권사의 신용 등급을 보고 가입하셔야 돼요. 증권사가 만약에 도산을 했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점을 주의하고 그 대신에 그럼 금리는 더 높겠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대신에 되는 상품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 ELB로 원리금 원래 처음에 제시한 금리나 기대 수익률을 보장해 주긴 하는데 증권사의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 등급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연금 상품에서 활용하는 상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상품을 하실 때는 선택의 기준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딱 선택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재무 설계, 노후, 연금 설계 이 과정을 통해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내가 이건 노후에 얼마 생활비를 할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니까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나올 거는 어떻게 되고 또 세금도 이제 있죠. 금융소득이 많아지면은 또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금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금융소득이 많아지면은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변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향에 따라서 그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향, 그다음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연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도 그죠? 투자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시면 안 됩니다. 가입하고 나서도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연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험,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들 이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